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네, 네. 그 최근에 내셨던 물과 피 잘 읽었어요. 예.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되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주셔서 예. 그 정치학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손쉽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정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얼마나 파편화되고 쓸모없게 되는지를 그렇죠. 예, 잘 설명해 주신 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책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자질이 있지만 한 가지 영역, 사람의 모든 성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치적 능력에 관해서만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우리가 다른 부분은 많이 이루었잖아요. 자본주의, 그렇죠. 예, 예, 산업화, 예. 시장경제 다 이루었는데 예. 유독 정치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그 업적들을 보면 우선 동북아시아에서 조그만 나라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온 거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유럽 같으면은 이렇게 못했어요. 유럽 같으면은 되게 큰 나라에 복속이 되죠. 합해지죠.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나 이런 걸 보면 영국에 흡수가 돼버리고,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원래 노르만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해가지고 저거 돼서 엥겔스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유럽에서 근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은 5개밖에 없다 그러고. 근데 그러면 수많은 민족들이 언어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속해지죠. 큰 나라에 속한 영국 보면 언어를 잊어버린 민족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모두 언어를 잊어버려요. 우리도 까딱하면 잊어버렸어요, 일본한테. 만약 식민 통치가 100년 갔더라면 이러밖에는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다행히 35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튼 재능이 참 많은 나라인데 그리고 인쇄술 이런 건 놀랍죠. 그런데 같이 사는 데는 참 좀 그래요. 같이 사는 능력이 좀 결여되는 게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그 영국 외무성하고 미국의 국무성하고 전후 문제 토의를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서방 측의 주 강대국이라는 건 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는 이미 독일한테 항복을 해버린 나라고 다른 나라들이 없었죠. 두 나라가 주로 서방 측에서는 항독 파시스트 전선에서 주역이니까 둘이 앞으로 2차 대전, 이 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영국 외무성에서 만든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토론을 하기 위한 기본 말하자면 포지션 페이퍼라고 그러죠. 그걸 만든 거에 보면은 한국은 독립은 시켜줘야 한다.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독립은 시켜줘야 하는데 독립을 바로 주면 안 된다. 신탁 통치를 몇 년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근대 국가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다. 둘째는 어디든지 모이면 꼭 파벌을 이루고 싸운다. 이 사람들 저거를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경륜해 본 경험이 없다 하는 게 단순히 관료제도나 무슨 정치제도 같은 거를 운영해 보지 못했다는 게 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라는 게 대개는 다양한 요소가 섞여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다투지를 않고 나라를 운영하는 묘를 이룬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대 국가 초기를 보면은 종교 전쟁이 심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종교 투쟁을 이제는 프로테스탄트나 캐톨릭이나 함께 나라를 이뤄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급 투쟁 같은 게 생겨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은 귀족층하고 시민하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도 같이 살 수 있는 적을 만들어요. 다른 민족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만들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런 경험이 없고 또 보나마나 어디서 보면은 맨날 싸우더라. 보면은 뭐 어디든지 꼭 파벌을 만들고 싸운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해서 같이 살 수 있게 저거를 하고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거를 읽다가 그 아카이브 리서치를 하다가 그걸 읽고 되게 화를 났어요. 평소에도 좀 싫어하는 역사학자가 그 가짜 역사학자의 토인비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토인비가 또 그런 미운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되게 화가 났는데 마지막 문장 하나가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뭐냐면 독립을 허용하면 보나마나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전쟁까지 할 거다. 그러고 근데 그건 참 마음에 아팠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결국 나라를 신탁 통치를 못하게 되니까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전쟁까지도 했어요. 그 말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다른 종교, 다른 계급의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경험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켜켜이 쌓여왔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크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죠. 우리는 근대를 이식해와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예, 네. 이제 천천히 뭐 능력을 갖춰가는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1장이 정치의 시작과 양날의 검이라는 멋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국민국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의 반영구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한 20년 정도의 시간에 통신기술, 교통체계 이런 게 발달해서 지구촌이 거의 하나의 경제를 이루었잖아요. 경제. 예. 그러면서 왜 하나의 정부가 한 국가 전체의 경제를 관장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국 경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거의 포스트 근대 민족 국가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지금 참 예측 불허해요. 왜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낙관론이 있었어요. 결국은 헤겔 같은 사람은 근대 국가라는 게 이성이 자기 실현 과정에 가장 최신의 실현이라고 근대 국가 이상의 발전 단계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전쟁을 하면 정의가 싸우는 거가 되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국가의 훌륭함이 증명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헤겔은. 그건 뭐냐면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일종의 질병 같은 거여서 잘 조직이 되고 기초가 단단한 국가는 전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엉성한 나라는 그걸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경제 논리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20세기 초에는 이미 국제무역이 굉장히 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자기가 잘하는 거 만들어서 수출하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건 수입하고 해서 먹고 살면 된다. 그런 저게 있었는데 안 그랬어요. 보면은 국가 간에 결국 전쟁을 해요. 1차 대전. 그 이후는 또 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전쟁을 해요. 2차 대전 이후에 제가 하나 희망적으로 본 게 유로피안 코먼 마케트였어요. 공동체가. 이거 보면 그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주로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전쟁이었어요. 강한 나라들끼리.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는 서구라파 내에서는 전쟁을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가 전쟁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세계 정치 요소가 있었지만은 나는 그걸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국가 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국가의 주권이라는 게 희석이 돼가지고 공동 주권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민족주의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퇴임됐어요.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으로 유럽의 그 민족주의라는 건 축구장에서나 발휘된다고 그랬어요. 축구 시합을 하면 맹렬하게 민족주의가 나와요. 국회에 나가서 흔들고 하는데 전쟁 같은 거로는 그 이어진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게 가능할까? 아세안도 있고 혹은 동북아 공동체 같은 게 될 수 있나?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유럽연합도 일종의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잘 대응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외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전에는 국제정치의 중심이 유럽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는 이게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그전에는 강대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초강대국들이 등장해요. 유럽의 예전식 강대국,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사람의 국력으로는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초강대국이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조그만 그 나라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1, 2차 대전의 책임이 사실은 다 유럽 나라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세계전쟁이 됐거든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성도 있고 하니까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길들여졌지만은 그게 지금도 보면은 역시 국가가 그 주권을 행사해요. 주권이 완전히 콤프로마이스 같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글을 한 번 쓴 일이 있어요. 유럽 연합이 만약 정말로 국가 연합으로 초강대국들에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국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보부가 통합돼야 해요. 정보부 통합이 없이는 국제 정세에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정보부는 통합을 못해요. 제각기 따로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발력이 필요해요. 무슨 전쟁 같은 게 나면 바로 하든지 전쟁이 나기 전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30여 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뭐 저거 하고 하나만 비토해도 또 결정을 못하고 하니까 전혀 근대 국가에 가까이 가는 그런 능률성 같은 게 없어요. 보면은 역시 자기네 국민의 이득 이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어서 다른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국가 행동자도 있어요. non-state actor라고 부르는 게 말하자면 하마스 같은 겁니다. 또 ISIS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국가가 아닌데도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행동을 발휘할 수가 행동력을 과시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속성이나 이런 거는 근대 국가만 못해. 근대 국가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하거나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근대 국가가 아마 세계의 제일 중요한 행동자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세안하고도 잠깐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예. 아시아에서는 왜 유럽 같은 그런 연합체가 안 될까요? 그게 근대 민족 국가를 자생적으로 이루지 않아 때문일까요? 그렇죠. 근대화 과정이 제각각이었어요. 제각각이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헌정 질서라든지 경제 수준을 비슷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정도지 나머지는 모두 제각각이에요. 그게 비슷해야 또 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인권 같은 게 없다면 안 돼요. 그건 같이 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체제도 비슷해야 되고. 체제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해요. 예.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그게 불가능하죠. 발전의 단계도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바로 조금 여기서 한 30여 마일만 가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나라가 있어요. 저쪽에 가서 자유니 인권이니 이런 건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가 참 힘들죠. 국가 간의 수준이 비슷해야 그게 되는군요. 예. 체제도 비슷해야 되고. 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정치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공교육에서도 정치나 현대사에 대한 교육을 아주 충분하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일반 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적극적으로 뛰어들 텐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좀 그 질문이 조금 질문을 좀 다르게 만들어 봐야 하는데 그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정치라는 게 그렇게 깨끗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책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좀 구질구질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정치를 두 가지 뜻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으로 무슨 문제에 대응하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 이겁니다. 어떤 집단을 이루기 이전에 자연적인 인간 하나가 사자하고 싸울 생각을 해보면, 잡혀먹기가 십상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개인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사자한테 위협을 받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자한테 대응을 하자. 모아서 사자한테 대응을 하면은, 사자도 이겨요. 사자도 못 당해요. 집단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다른 차원의 정치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집단을 만들면 사자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유리한 게 많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아먹든지 무슨 보통 때는 잡을 수 없는 코끼리 같은 것도 잡든지 들소 같은 것도 잡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위계 같은 게 생기고 그러죠. 그럴 때에 이 집단적으로 성취된 가치를 누가 많이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요. 그거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도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르면서도 집단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 잔꾀 부리는 정치인을 반드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 그런 잔꾀 부리는 그것 때문에 언어도 발전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걸 자꾸 증명해야 하니까 얘기를 해야 하고, 나는 신한테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 이런 억지 주장도 하고,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훌륭했으니까 나도 특권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엉터리 얘기들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더 차지하는 걸 합리화해야 해요. 때로는 폭력도 쓰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구질구질한 정치적인 능력 때문에 인류 사회는 발전해요. 안 그러면 개미나 보라고 비슷할 거예요. 똑같은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일개미가 혁명을 일으켜서 여왕개미를 쫓고 자유공화정을 만들거나 못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천만 년을, 수억 년을 똑같은 질서를 되풀이해요. 근데 그렇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항하고, 그러니까 특권 계급이 있는 거 저항하고 싸우고, 제일 인류의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브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그렇게 좋은 저걸 만들어줬는데 또 안 들어요. 그걸 안 들고 기어코 자기가 뭘 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거기 살고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지만 하느님의 영광 아닌 사람의 영광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브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좀 비겁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내 때문이야. 네, 맞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잘못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나는 이브가 참 훌륭한 인류의 정말 진정한 선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이상화해서 보지 그렇죠. 말고 이상화하면 안 돼요. 현실로 낮춰서 쉽게 말하면 사회에 천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인 것 같네요. 그렇게 돼야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가 내 동상을 만들으라든지 무슨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해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유로피안 유니온 처음에 방문했을 때, 유로피안 커미션을 방문했을 때 나는 장 모네, 유럽연합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 모네가 프랑스 사람, 장 모네 동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되게 윤리적이라는 신용을 많이 하고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훌륭하다고.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할까요?
좀 존경을 받을 만한 정치인이 많이 있겠지만은 네. 그거를 숭배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아요. 결국은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이고 사회의 천역을 맡아서 한 거예요. 네. 사회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행복하게 지낸다든지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예술을 한다든지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천역을 맡아 한 사람이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질구질해요. 루스벨트 아주 훌륭하다고 하지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여자 관계도 그렇게 나쁘고 그러고 저 정적들 속이고 그러고 그런 처칠이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물을 손에 묻히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네. 예, 네. 천역을 해야 해요. 그렇게 그래서 하고 봐야 너무 이상하지 않고 그렇죠, 실망을 그렇죠. 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늘 저걸 해야 해요. 정치인들이 너무 에머슨 얘기가 있죠.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은 지 동상을 만들게 하는 놈이라고 그러고 그 동상을 그렇게 많이 만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 가면은 미라가리 보고 계신 분. 근데 그러니까 그냥 존경을 요구한다든지 무슨 이런 일은 절대로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어수룩하게 그 말에 속지 않고 쉽게 자기가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말을 속지 않고 동상을 만들고 무슨 그게 정말 의상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 숭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되게 자기 이해관계더라고. 그 사람을 숭상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저 후광을 입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3장에 보면요. 폐하에 충성스러운 반대당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개념이 되게 흥미롭고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치적 반대자는 없애버리거나 전멸시키거나 이랬는데 이때부터 반대자를 포용해서 의견이 다른 세력으로 같이 가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영국에서 발원한 셈인데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영국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시초가 영국에서 나왔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작한 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보면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게 그러죠. 그런데 그게 국민이 전체가 아니라 귀족들이 그랬어요. 귀족들이 자기네들도 어느 만큼 특권이 있는데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저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입헌군주제의 시작 같은 거죠. 군주가 마음대로 뭐를 못하고 그다음에 신체 구분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왕이 최고의 권위자지만 최고의 권력자지만은 그 권력을 지 맘대로 행사는 못하는 거다. 그런 것 같은 걸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 기초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총리를 왕이 지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산은 국민의 대표들이 심사를 해야 해요. 국민의 대표라고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승려든지 귀족이든지 아니면 시민 계급 중에서 좀 자산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의회에서 그걸 통과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면서 총리가 폐하에 충성스러운 당의 대표로서 이 예산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폐하에 충성스러운 반대당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담처럼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게 이제 저게 됐죠. 야당의 개념이 시작이 됐죠. 야당이라고 해서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에는 충성을 하지만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견제하고 반대를 할 수 있다 그러는 게 영국이 그런 면에서는 정치를 아주 참 좋은 저걸로 아마 영국이 그 당시 19세기 20세기 초 빅토리아죠 통해서 20세기 초까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했는데 참 특별한 강대국이에요.
얘기를 제가 가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써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강한 나라다. 자기는 저기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고 군대도 이제 강하다.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그거는 강국이고 대국은 아니라고 그래요. 대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대국이라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야가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교토를 하고 다른 의견도 내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영국을 보면은 19세기 동안에 보면은 대부분의 대륙의 나라들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영국으로 달아났어요. 근데 그건 정치 신념하고 상관이 없이 칼 막스도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 못 사니까 불란서로 달아났다 거기서 못 사니까 영국 가서 살았어요. 근데 보면은 그때 영국의 적어도 지배계급은 칼 막스를 굉장히 싫어했을 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영국 가서 편안하게 살고 거기서 자본론도 쓰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쿠닌이나 이런 무정부주의자들도 대륙에서 하면 영국으로 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런 말하자면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반동분자들, 메테르니히나 이런 사람들도 모두 지난 나라에서 못 견디게 생기면 영국으로 달아나서 살았어요. 왕족들도 모두 다 지네 나라 있으면 죽게 생기든지 그러면은 혁명이 일어나든지 하면 영국 가서 살았어요. 그런 게 대국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니네들은 지금 강국이라고 하면 되지만 대국은 아니라고. 대국이라면 좀 다르다 그러고. 일본 같은 나라도 그 강국입니다.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보면 항공모함이 14척이나 있었어요. 그러냐 엄청난 군사력이죠. 그때로 보면은. 그리고 일본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북해도 하고 오키나와도 물론 자기네 땅이었고 조선반도 하고 만주국까지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렇지만 강국이지 대국은 아니었어요. 거의 전부 다가 군사적으로 침략해가지고 얻고 남의 나라 이런 거 자유로운 생각 이런 건 강제로 억누르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 군부가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니까 강국이었어요. 그저 우리 친구 하나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거를 썼어요. 뭐냐면 20세기 초에 5개 제국이 있었다고 세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오지리 제국, 일본.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나? 20세기 말에 가서는 살아남은 게 미국 하나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5나라 말고 대한제국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있었다. 대한제국도 거기다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고 해서 금세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국은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다양한 중국 같으면 당나라, 송나라 이럴 때가 아마 대국이라고 할 만한. 문화도 꼽히고. 그렇죠. 네, 네. 문화도 방송의 문화 같은 게 꼽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벌써 이때 나와요. 반대당이 폐하에 충성한다. 그렇지만 네. 반대한다. 뭐는 반대한다 그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그러고 야당 총재는 봉급을 받아요. 영국은. 유용한 역할을 국가에 한다고 해서. 그러고 보면 유대인의 능력을 가장 포용해서 쓴 나라도 영국이 먼저였어요. 총리도 나왔거든요. 네. 19세기 때 유태인 총리가 디스레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태인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 물론 유태인 차별은 있었죠. 안 보이는 차별이 있었지만 공정한 게임으로 저게 되면 공정한 게임 가지고 디스레일리는 학교 다닐 때 결투를 잘했대요. 영국 그 학교에서는 그 결투 제도가 있었는데 딱 심판을 정해놓고 결투를 해서 분쟁이 나면 그 제도가 있었는데 디스레일리가 그거 싸움을 그렇게 잘했대요. 권투를. 근데 그거 왜
다른 나라 같으면 유태인이 본토의 귀족계 자제들하고 결투를 벌이고 그러지를 못하죠. 아, 그러니까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게 그 다양성 가운데 있는 뛰어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동력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예. 그리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만 늘 옳다고 생각을 하죠. 경쟁도 되고. 경쟁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네요. 예.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대통령 부인. 제가 좋은 예전에 질문입니다. 네, 예.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어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자기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그렇죠. 발령을 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는데 부인을 공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여성인데 왜 안 그렇죠. 되느냐 이랬었는데 저도 그 전에는 부인이니까 앉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 논쟁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클린턴 캠프에 있던 수많은 클린턴의 다른 지인들은 다 어떤 뭐 위원회 모두 하고 다 맞는데 예. 이 힐러리 클린턴도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배우자라는 이유로 꼭 안 앉혀야 되나라는 의문을 그때 처음 갖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미국만 해도 그 대통령 부인 자리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공식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한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설정해 나가야 될까요? 그 대통령 부인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런 테두리랄까 이런 거를.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네. 뭐라 그럴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권력이요. 네. 눈에 보이는 제도로 보장된 권력도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권력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정치학자들은 접근성, 근접성이라고 평가해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가깝나,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프로펜큐이티라고 불러요. 프로펜큐이티가,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때도 커널 하우스라고 하는, 저거는 대령밖에 안 되는데도, 뭐 국무장관보다도 훨씬 권한이 있었어요. 루스벨트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근접하니까는. 근데 또 옛날에 보면은 내시들 있죠. 환관들 보면은. 네.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가까워요. 황제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권력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황제 뭐 침실까지 다 저거 하고 그러고 실장은 진시황 같은 강력한 황제도 사실은 환관의 권력 때문에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그렇게 저거 되고 사실은 조궐에는 저 사람이 재산까지도 다 죽이고 후계자 황태자까지도 죽이고 다 그러고 권력을 잡잖아요. 네. 가까이서 비공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제도 안 되는. 근데 다시 말하면은 부인이죠.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돼요. 아무리 뭐라고 그렇죠. 그래도 네.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저만 해도 결혼하다 보면은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집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면 집사람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할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하는 거는 제도화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비극적인 것도 결국 네. 부인이 연관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많이 봤어요. 조금 정치판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보면 역시 부인의 세력이라는 게 참 크구나 그러고 공천 이런 것까지도 치맛바람 그런 얘기 나온 일도 있어요. 이강래 의원 옛날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도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치맛바람 때문에 공천이 엉터리가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2부속실을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네.
본인들의 양식이 어떻게 저게 돼야 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영향력을 어떻게 잘 쓸 수 없나.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독특한 지위 같은 거를 어떻게 사회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라도 잘 쓸 수 있나. 네. 그 양식, 상식,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지. 네. 제도를 갖고 저거 할 수 있을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월급을 따로 준다든지 뭐 그런, 네. 좀 월급을 쓸 수 있어요. 월급은 아니지만은 자기 수당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수당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그거를 유익하게, 클린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루스벨트 부인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잖아요, 엘리노. 네. 제 생각에는 루스벨트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는. 네. 루스벨트는 엉터리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엘리노아는 정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늘 자기 저거를 안 읽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고 그러는데도 참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소련 가서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훨씬 훌륭하더라고, 엘리노아가. 예, 그러니까, 후르시초프하고 얘기할 때, 후르시초프가 자기네 리더십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노아가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 아니라고, 어떤 지도자도 잘못을 저지른다고. 후르시초프가 감히 그럴 얘기를 조용하게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반론을 못 하더라고. 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교육, 아동복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가지고 스스로 배우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 생각해보면 대통령 자리 되게 외로운 자리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 영향이 더 많겠어. 입장이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얘네가, 원래 사람의 그렇죠. 갖고 있는 이 댐댐이가 중요한 그거를, 거예요.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결국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되기 전부터 부인을 제대로 저걸 해야 해요. 제대로 부인의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거다, 위상이라는 건 어떤 거다,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야죠. 제대로 제대로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큰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 정도의 좋은 상식 정도의 지혜가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난제죠. 어려운 일이. 최근으로 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한 경우는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장에 축복과 저주, 권력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단 장에서 그 한국 대통령들이 해외 방문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도자가 해외 방문을 자주 하면 그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현실 인식의 간극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아보면 역대 대통령들 거의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그 외국에 나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주 나가려고 하셨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교와 국방을 대통령이 맡고 경제하고 행정을 총리가 맡는 제도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은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요,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바이마르 헌법이 우리 모델 같은 거였죠. 유진호 선생이. 그런데 이제 이 박사가 싫어했어요. 강력한 대통령을 요구했는데 이해가 가요. 그때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좀 헌법이 좀 혼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면 총리가 없어야 해요. 미국은 총리가 없잖아요. 국무장관은 있어도. 근데 우리는 또 총리가 있고 총리가 내각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의원내각제 형태인데,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현실은, 총리는 내각을 자기가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각도 다 지명을 하죠. 현실은 그렇게 돼요. 총리가 헌법에 따르면 총리가 내각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인준을 받는 건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 해요.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아주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총리는 권력의 기반이 없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받잖아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을 받고 있는데, 총리는 누구를 대표해요?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기반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많은 권한을 대통령이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요, 재미난 게 자기는 외교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대통령도 있어요. 노무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으면 대우를 잘해주지, 의전 좋지. 그러니까 아마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농담처럼 했겠지만은 저 골치 아픈 국내 저거 하고 그러면은 편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제의 굉장히 나쁜 점 하나가, 대통령이 그런 허위 의식을 갖기가 쉬워요. 자기가 외국에 가면 엄청난 의전, 이건 굉장히 사람을 들뜨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합의 같은 건.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대사 두 차례나 하면서 보면은 사실은요, 그거를 다 미리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가서 하루 이틀 사이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런 합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합의는 다 마련이 되고 가서 사인만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죠. 내가 가가지고 이게 다 된 거다 그러고 자기 업적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false consciousness가 생겨요. 허위의식이라는 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자기 권력의 기반이라는 건 딴 데 있어요.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있고,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아서 임명된 총리보다는 정치를 운영하는 책임이 굉장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야당도 만나고, 싫은 사람도 만나고, 존슨 같은 사람이 루스벨트 것도 잘했어요. 자기 반대당을 설득하는 거예요. 암 트위스팅이라고, 존슨은 아주 전문가였어요. 불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달래고 뭐 부부 동반 파티도 하고 하면서 살살 달래고, 팔을 비트는 건데 비틀리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팔이 비틀려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짜증스럽죠. 밖에 나가면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해서 세계 무대에서 나는 뛰는 사람인데 뭐 시한 녀석들이 무슨 반대를 하고 자꾸 맞아요. 근데 자기 권력이 진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말라고 문재인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엄청나게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이 갔을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대통령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믿어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바깥의 세상이라는 게 대통령이 온다고 특별히 뭐를 양도하게 그러겠어요. 합의 같은 거는 이미 다 마련된 거를 가서 대통령이 쫓아가는 건데, 안 가도 안 가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권력을 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경고를 해도 아마 소용이 없을 겁니다. 워낙 좋아들 하니까.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 코로나라는 억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다음 질문은요.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되게 깨질 뻔했는데 이렇게 정치의 묘를 발휘해서 서로 합의해서 잘 넘어간 장면이 있다면, 그래서 의외로 합의와 그런 조화를 이루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역사상.
저기 전두환 대통령 말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근데 정치의 묘를 발휘한 겁니다. 직선제 아무튼 발언이고요. 노태우 네네. 이제 후보가 직선제를 치고 나왔죠.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전두환이 시켰다고 네. 뒤에서 시켰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 같은 게 있죠. 그런 합의를 이룬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극적으로 정치의 묘가 발휘되었다. 그렇죠. 네. 처음에 헌법 만들 때도 갈등이 있었는데 한민당계는 유진호 그 헌법학자가 김성수의 측근이잖아요. 네. 의원 내각제였어요. 선친도 나중까지 의원 내각제 주장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제 만들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네. 그 민주주의하고는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래도 이승만이 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래도 합의를 했죠. 그게 지금 이제 총리제가 있는 대통령제가 됐어요. 그것도 합의를 한 거네요. 합의를 그렇죠. 그때 당시 그걸 비토할 수 있는데 네. 안 그랬어요. 한민당이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 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그때는 국내도 많이 어지럽고 또 해외에서 빨리 승인을 받아도 나라를 빨리 세워야 하니까 타협이 가능했을 거예요. 칼럼을 쓰신 한일협정은 어떻습니까? 네? 한일협정. 한일협정도 마지막까지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그 칼럼 저걸 썼는데 저거는 근데 뭐 계엄 비상계엄을 붙이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합의를 했다고 하기가 그때가 국내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받아들이고 선치는 찬성이었어요. 야당인데도 그거는 한일협정에 대해서요? 예, 그때는 내가 그걸 잘 납득을 못했는데 나중에 미국 정부문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한일협정 하는 게 옳았더라고.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은요, 한국이 산업국가가 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렇게 만들 생각도 없고. 산업국가는 일본이 괜찮고, 한국은 받아다 쓰면 되고. 농업국가를 그냥, 글쎄. 그렇게 만들고 싶었구나. 그 얘기, 칼럼에 썼는데,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에 하와이 교포들이 2만 불인가 3만 불을 모아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재건하는 데 쓰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공과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하대학이에요. 인하대학이 인천하고 하와이를 합해서 인하공대였어요. 네. 인하공대였는데, 인하공전이라고. 예, 전문대학이죠. 지금은 종합대학이 됐잖아요. 그 공전을 만들었는데, 미국 외교관들이 엄청나게 욕을 퍼부었더라고. 이 미친 영감이 미친 짓 한다고. 한국이 어떻게 공대가 뭐 필요 있냐. 공과대학이 필요 없고 그 돈을 가지고 벼 품종을 개량하든지 농우를 개량하든지 하는 데 써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메갈로매니아 과대망상증이라고 한국을 산업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돈을 빌려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기술 같은 것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 일본은 이상하게 한국이 산업국가가 되기를 바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이해관계였을 거예요. 누구 하나가 산업국가가 있어야지 자기네가 기술도 좀 팔아먹고 무슨 소재, 부속품 이런 것도 팔아먹고 자기네 저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저거면 혼자 있으면 좀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은 그러니까 선친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금 안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국가가 될 수가 없다. 산업국가 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돈이 있냐 우리 없어. 미국 원조로 간신히 먹고 사니까 돈이 없지. 자본이 없지. 기술이 있냐? 없어. 그것도 없어. 또 축적된 노동력이 있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냐? 그것도 없어. 농사꾼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큰 기업을 근대 산업을 경영해본 경영 노하우가 있냐? 그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산업국가가 아니라 농업국가로 남으면 이건 영원히 후진국이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지금 아무리 독립운동할 때는 그때 그거 나중에 이제 일본 덕으로 그래도 뭘 해야 할 때는 그거고 일본이 그래도 그때 뭐 전부 합쳐서 한 5억 불 정도로 그때는 네. 큰 돈인데 네. 돈을 받아가지고 뭐 피해자 논아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가가 다 산업화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좋더랐죠. 예. 근데 일본에서 뭐 그 기술 협력 같은 거 받고 포철 같은 건 전부 다 일본 기술, 또 자동차, 신진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전부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이 안 하려는 좀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여기서 기술력이 낮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산업국가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그럼 미국은 우리가 농업국가로 남아있고 일본을 산업화시키는 걸 만족하려고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죠, 같이 그렇죠. 산업화되길 바랬다는 네. 거네요.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가 한 게 옳았어요. 선친은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선친이라고 말씀하시면 라조일 선생님의 부친인 나용균 선생님. 저기 있는 장관도 지내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로는 이제 완전히 정치권에서 쫓겨났죠. 그걸 사쿠라라고 하는 사쿠라라고. 그거를 찬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김대중도 심지어 사쿠라는 얘기 들었었죠. 맞아. 그때 찬성했었죠. 김대중도 찬성했어요. 찬성했는데 조건을 더 좋게 만들자. 근데 조건부 찬성. 역시 현실주의. 근데 그때 경우로는 그 이상은 못해요. 도저히 일본도 엄청난 무리를 해가지고 저걸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전혀 산업국가가 아닙니다. 작은 근데 미국은 왜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어.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자기네들 국익이었나? 그냥 38선을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나 그 얘기도 나와요 거기. 그래서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나 뭐 하고 군대나 양성해서 그러고 농업기술 발전시키고 산업국가가 되는 그 전망을 전혀 모르고 미국도 깜짝 놀랐다고 산업국가로 막 빨리 발전하는 거를 보고 놀랬다고. 소련 안에서 우크라이나가 담당한 역할 같은 거를 아마 그랬나 보네요. 전력 창고 같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의 묘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 막판에 깨져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하나 꼽아주시겠어요? 뭘까?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었는데 한일 협력, 국교 정상화 마찬가지 아닌가? 결국 비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비상계엄이든가 아니면은 뭐 미술령이든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두 번인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까? 야당도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혹은 저희 선친처럼 야당의 반대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외교력을 강화해 주거든요. 교섭 능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그런 역할을 했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독립운동하는 그런 정신으로 반대를 했어요. 함석헌 이런 사람까지도 다 저거대가 우리나라 우국지사들은 전부 다 그냥 결사 반대 그러고 중심지가 제가 다니던 물리대였어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거기서 학생들이 단식 투쟁하다 기절하면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와서 떼며가고 그러고 그러는데 같이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 그렇죠. 나중에 이제 63 동지회라고 그때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좀 큰 역할을 하던 게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우 누구 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사회학과 하나 통일 민주평통 부위원장도 나중에 김동영이고 고려대학의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찬성한다고 하니까 참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63 동지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63 비상계엄인가 뭐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군이 와가지고 학교 전부 점령하고 하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63 동지회라고 만들었어요. 이명박이랑 김덕용이도 거기 같이 나오고 그러고. 근데 그때
내가 생각에 좀 그랬어요. 63 동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인사동에 막걸리집, 이모집이라고 있었는데, 이모집이. 근데,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사천 이모집. 이모집이 있어요? 사천 이모집. 사천 이모집? 그때는 네, 그냥 이모집이고, 이모야, 그러고 우리들이 불렀어요. 근데 이모집인데,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인데, 이모야, 그러고 불렀는데, 내가, 야, 뭐, 여기 뭐서 맨날 막걸리나 마시고, 뭐, 떠들다 그러고 하는 거지, 한일 조약이 잘못됐다든지 무슨 뭐, 그때 반대를 더 했어야 할 때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고. 아,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으면, 더구나 이름도 63 동지라면 그거에 맞는 공적인 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더니 술만 잔뜩 퍼먹고 그러고는, 그러고는 뭐 술 먹는 걸처럼 하고, 한 번도 뭐 한일, 하는 얘기도 없어요. 김수환, 그분이. 국회의장. 예. 김수환 씨가 협력, 한일 정상화 반대, 그거 무슨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한일 친선협회 회장하고 그러고.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장. 그래서, 에이, 참. 나중에는 생각들이 다 바뀌신 걸까요? 그렇죠. 비상계엄 안 하고 합의를 했을 수 있지 않았나. 어느 정도. 그리고 박정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 좀 설득도 하고 함석헌 씨도 만나고 좀 그래도 되지 않았나. 근데 아마 만날 수 거의 뭐 독립운동하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선친이 옳았어요. 그때 선친은 그때 날 보고 일본 아니면 유감스럽지만 일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일본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화마파는 영 안 된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일본은 다 갖고 있다고 그거는. 네. 그리고 협력할 준비가 일본은 돼 있다고. 시나 예츠사부로라고 하는 외무대신이 있었는데 선친하고 가까웠어요. A사부로? 시나라고 있었는데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일본이 산업 국가가 한국이 산업화하는 것을 바란다. 그리고 그런 뭐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에. 왜 그러냐면 자주 만나는 걸 봤으니까. 네.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 의사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산업화를 돕겠다, 열심히 돕겠다. 그 대신 이제 평화선 그거 철폐해주고 그거는 그건 좀 억지였어요. 이승만이 정했던 그 해협 그거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거 철폐해가지고 어민들이 다 굶어 죽는다 그러고 굶어 죽긴 뭐 굶어 죽어서 아니고. 그게 관건이었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치라는 게 무슨 큰 명분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히겟낭크라고 그런다고. 그 표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라틴어 뭐죠? 라틴어. 예? 라틴어. 예? 라틴어예요, 그게? 아니요. 히겟낭크 그런 그 칼럼에 썼어요. 그걸 내가. 그래서 나중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지금 그러고 여기 here and now 그 얘기예요. 히겟낭크라고 라틴 말이더라고. 그래서 역시 영국 유학 하신 분이라 정치라는 게 지금 여기 당장 중요한 게 요건데 해야지. 뭐 16세기에 우리나라 침략한 나쁜 놈들 무슨 저간 놈들 우리 한일 합방 나쁜 놈들 그러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래됐는데도 그 라틴 말은 안 잊어버려요. 그게 지금 선친이신 라영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치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현안이 네. 그리고 농촌 사정을 잘 알지 않나. 가족 모두 합쳐가지고 자기 땅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하기는커녕 그 농사 가지고도 10명이 먹고 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서울로 식모살이 보내지 않냐. 그러고 먹고
입 줄이려고 뭐 식량을 아끼려고 글로 보내지 않냐 그러고 근데 이거 산업화 아니면 이거 영원히 영원히 농촌 여기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도 안 되고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뭐 그 군사력도 자꾸 안 되는 거고 산업화해야 군사력도 생기는 거다. 이제 뭐 미국에서 무기 얻어다가 쓰고 맨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무기도 만들 수가 있어야 하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 소리가 막 머리에 안 들어와줘. 잘 안 들었어.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점점점 그렇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때 그 미국 외교문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교문서에서 아무튼 나중까지 우리가 산업화 시작해도 미국은 그건 뭐 한국이 산업화 실패할 거라 그러고 중화학 들어갈 때도 미국은 굉장히 못할 거라고 못할 거라 그렇게 우리가 미국보다 조선 능력이 뛰어날 줄은 몰랐지. 미국보다 배를 더 잘 만들구나. 나중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우리가 만들 판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옳아요. 그렇게 해야. 영국 있을 때요. 조선 그 3일 문화를 벌였거든요. 영국 대사할 때게 영국이 시원하네요. 항공모함을 하나 만든다고 오래간만에 배 크게 투자를 했는데 대략 그때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3배 비용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로비를 했죠. 한국에다 맡기면 3분의 1로 해줄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를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만들어야 기술이 이어진다고. 지금 항공모함 안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 기술이 대가 끊겨버린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맡기면 훨씬 더 3분의 1 가격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 알아봤더니. 그 지금 엘리자베스 뭐 순양함이 항공모함 한 척이 영국에 있는데 그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우리한테 맡기면 제일 좋은데 안 맡기더라고 기어코는. 왜 그럴까? 너무 중요한. 그러면 그럼 일단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의견이나 질문 좀 그러시죠 뭐. 예. 아이고 방송 잘 들어주셨고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한국 전쟁의 경우에 미국이 그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은 어떻게 했을 건가? 그거는 아주 저번에 올해가 한미 상호 방어 조약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유엔 군사하고 우리 쪽하고 행사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기념하는 행사. 그래서 기조연설, 이제 교수가 나이 먹으면 주로 기조연설 하라고 그럽니다. 논문은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 기조연설 하라고. 그 다음에는 건배사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제가 좀 미국 측을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전쟁에 우리를 도와준 건 고맙고, 또 그 다음에 상호 방위 조약 덕택에 우리가 상당한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살았다. 그런데 유감은 뭔가? 유감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다. 쉽게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왜 그거를 막지 못했는가? 또 막지는 못했을지라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적을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요, 영국 외무성은 1949년에 중국에서 공산당 혁명이 성공을 하죠. 재패를 하죠. 대륙을. 그때 이미 한반도가 뭔가 위험할 거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이걸 점령을 하면은. 왜 그런가?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통일이 되면 제일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스탈린인데 스탈린이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뭔가 일으킬 거다. 그리고 실상은요, 그 당시 영국 외무상인 어네스트 베빈이에요. 어네스트 베빈이 1950년 1월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참 곤란한 일이 된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그래가지고 미국 국무성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가 아마 위태하게 될 거다. 스탈린이 중국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자기 바로 국경을 맞대고 강대국이 등장하게 됐을 때 뭔가 하지 않으면은 스탈린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국무성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정부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미국한테 한반도가 위험하다. 군사적으로 위험하다. 북한이 착착 군비를 정리하고 있고 군사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그 미국 고문단 한 500명 로버슨이라 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좀 무사태평 별로 하는 일이 없고 한국 정부가 북한이 여단을 만든다. 기갑 부대를 만들고 있어서 맹훈련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로버슨이 코웃음을 치면서 한국이 산악지대가 이렇게 산악지대고 논이 많은데 어디서 탱크전을 하냐. 좀 못난 놈들이다. 그러고 나중에 이 탱크한테 미군이 얼마를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휴가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리고 나중에 소련군들이 북한에 있는 소련군들이 남한에 있는 미군 군사 고문단들이 얼마나 남한 군대를 잘 훈련시키나 그 비밀 정보를 한 걸 보면 형편없이 이 고문단들이 주로 놀고나 다니고 그러고 반장난처럼 그러고 있고 우월감에 가득 차가지고 있지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더라. 그러고 그런 얘기 좀 아프지만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군이 여기서 49년 6월에 철수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발 조금만이라도 남겨달라. 한 사단이라도 남겨달라. 그랬는데도 안 하고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차례 저희 선친도 여러 차례 여기 있는 무초대사 로버슨 고문단한테 그 북한의 군사 위협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모두 다 그냥 코웃음 치고 넘겨버리고 그리고 무초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하셨어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돌리고 웃어버리고 그러고 한국 군대가 아시아에서 최고로 무장이 잘 된 군대니까 걱정할 거 없다. 북한이 어디 감히 청구를 하느냐. 영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해 3월에 이승만 박사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국회의원 3사람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파견했어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의 군사 형편이 이렇게 나쁘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걱정이다. 그러고 누구냐 하면 신익희 국회의장하고 아버지하고 또 한 번 이훈구 씨인가 하는 3분을 거기 보냈는데 그때로는 워싱턴에 간다는 게 큰일이었어요. 사흘 걸려서 워싱턴을 갔대요. 소익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차례 여기저기를 만나고 애치슨 장관도 만났는데 모두 다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러고 해버렸지.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동경에서 메가더 사령부를 방문해서 메가더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메가더도 걱정할 거 없다고 거기서 감히 공산군이 쳐들어오겠냐 그러고 깔보고 있다가 3월에 가가지고 4월 말에 선친이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가지고 굉장히 땅이 꺼지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믿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미국은 결국 안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공산군이 침범을 하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춘 일본이 주둔에 있는 군대들을 보냈는데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깔보는 인민군한테 연전연패를 당하고 투스타 사단장이 포로가 됐어요. 인민군한테. 그 다음에 원스타 부 사단장은 전사했어. 전투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사단장이 포로가 되나. 아무로비로스니.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군대였는데 소련군하고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소련군의 유성국 중에서 중국 군대도 아니고 그런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저걸 당하고. 영국은 그때게
미국이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국은 잃어버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영국 대사관은 철수를 안 했어요. 여기 남아가지고 그냥 아마 이승만은 하와이나 달아나서 망명정부 세울 거고, 그러니까 달아나서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남아서 그냥 북한 대사관이 되려고. 그러다가 전원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원이 포로가 돼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예. 그래. 심했네요, 되게. 예.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블레이크예요. 나중에 소련군 그게 영국 정보부 직원이었는데 그 정보부 직원 MI6가 왜 여기다가 파견관을 뒀냐면 소련하고 가까운 지역에 자기네 MI6 하나를 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그 소련 스파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큰 사건에 조지 블레이크라고 유명한 사건이 터졌죠. 소련하고 비밀리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스탈린의 의도가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더냐면 스탈린은 그때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 통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미국을 여기 끌어들여가지고 중국하고 싸움을 시키려는 거였어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국력도 좀 깎아내고. 그렇죠. 미국도 깎고. 중국을 영원히 강대국이 못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스탈린이 정치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최종 승자였어. 네, 스탈린이 정치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엔군으로 명목으로 출전을 그것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봤죠. 자기 출병을 정당화하고 하는 데는 큰 이득을 봤어요. 영국 노동당도 그걸 반대를 못했어요. 유엔의 명목으로 출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소련이 이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보 이사회의 의장이 소련 대표였어요. 말리크라고. 근데 말리크는 그때 유엔을 보이콧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이 아니라 모택동이 유엔 대표가 돼야 한다. 그거를 핑계를 대고 보이콧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출병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외무성이 이제 야단났지. 빨리 말리크를 보내가지고 유엔군으로 못 나가도록 해야 한다. 스탈린은 그 외무장관 그로미코 보고 물어봐요. 말리크를 돌려보내야 하냐? 그리고 유엔에 가서 미국의 유엔군 출병을 막아야 하냐?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말리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가서 의장이거든요. 더구나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토하면 그만이잖아요. 스탈린이 하지 말라 그래요. 말리크 본토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그로미카가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둬. 그러고 그냥 두라고 그래. 잠깐 설명을 안 미국을 출병을 편하게 해주려고 스탈린은 그래요. 근데 진의 외무성까지도 속여요. 스탈린이 그거를 그 내심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 보면은 스탈린의 속심이 미국을 여기 끌어들여서 여기서 미국을 전쟁을 시키고 또 잘 되면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그걸 알았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미국이 파악을 했더라면 중국 국경까지 그렇게 진격을 안 했어야 해요. 상판선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상판선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영국은 평양 원선을 잇는 선이 있어요. 거기가 상반도가 제일 좁아요. 거기서 멈춰서 거기를 저걸 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평양도 한국 땅이 돼요. 그리고 평양도 이쪽으로 놓고. 그 영국에서 영국이 열심히 주장했는데 미국이 안 들었어요. 그 미국이요 훨씬 더 현명하게 하면 그 5만 명이 전사자를 내지 않고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가면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토도 더 북쪽으로 갔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완전 쪼그라들어서 생존이 못하죠. 생존을 못하죠. 그럼 영국이 정보가 더 빨랐네요. 상당히 경각심이 더 있었던 거죠. 지혜죠. 그게 외교적인 능력이죠. 그 베트남 전쟁 그때도 영국은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럴드 윌슨 때인데. 영국이 역시 똑똑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은 제국을 경험해본 경험. 그렇죠. 그거 하다가 두 번째 질문 너무 재밌어 이 얘기가. 적으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둘 사이에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공동의 제도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너무 달라졌고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뭐 거의 인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북한 형편 같은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만일 교류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뭐를 운영하는 경우에 북한 체제가 뒤집어질 것이다.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4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뭐가 남을 만한 합의가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만 합의가 제도적인 그만두고 그래도 그런 합의가 유지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만일 더 좋은 무슨 공동의 제도 같은 걸 연방제든지 뭐 이런 게 돼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만은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최악의 아주 나쁜 그런 상황 그런 상황만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갈등을 여러 단계로 생각을 해요.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생기냐 하면 서로 차이가 있는 데서 생겨요. 서로 다른 데서. 같으면은 갈등이 안 생기죠. 근데 잘 모르지만 영아가 태어나가지고 한 3개월 되면은 3주 정도면 엄마하고 자기를 구별한대요. 네. 이 차이 그거를 구별해요.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게 돼요. 구별해서 차이를 인정하는 단계로 돼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엄마의 이해관계하고 자기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고 그거를 인식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게 갈등의 여러 가지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차이가 모순의 단계까지 가요. 모순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한쪽에 이득이 되는 건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이거는 갈등이 아주 나빠지는 구별, 차이, 대립, 그 다음에 모순, 이런 차이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저는요, 또 다른 차원, 갈등의 다른 차원이 있는데 초모순이라고 불러요. 슈퍼 컨트라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자기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해가 모순된다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아무리 큰 손해를 받더라도 상대방한테 어떤 타격을 입히려고 그래요. 자살 폭격하는 사람 같은 건 그렇죠. 자살 폭격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더라도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간의 그 관계를 어느 단계다 하고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초모순의 단계까지 간다면 굉장히 나쁜 관계가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손해를 입히겠다 이런 단계가 돼요. 히라피 그게 페드라 있죠. 페드라 보면은 자기가 자살해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히폴리투스라는 왕자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게 그런 초모순의 단계입니다. 그런 게 페드라 같은 사람이 그렇죠. 또 누구냐 그 여자 그 아들 죽인 아들을 죽인 그 여자 이름이 거기도 베네트란가 하고 있어요. 비극이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애를 죽여요. 2애를. 그러면 그 애를 죽이면 본인도 마음이 상할 텐데 메디아예요. 메디아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배반하고 딴 여자를 사귀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그걸 보면 자기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 애를 죽이는 자기의 아픔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초모순의 단계입니다. 이거를요, 낮춰야 해요. 초모순의 단계에서 모순의 단계로, 모순의 단계에서 대립의 단계로, 그 다음에 구별의 단계로, 내 생각엔 구별의 단계 정도로 양쪽의 갈등을 낮추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결국은, 지금 20, 30대, 이런 후세에는 좀 더 좋은 한국 전쟁의 해방 직후에 서로 싸웠던 기억
한국전쟁의 기억, 이런 것들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물러가고 하면은 또 세계 정세 같은 것도 이 지역의 상황 같은 게 바뀌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하고 통일을 하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좀 비관적인 낙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일 감정을 활용하는 정치인들 선거 때. 그거는요, 뭐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일 감정이라는 건.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게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방, 그거를 넘어서서 그 한일 관계 같은 데서는 특히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높은, 자세에서 일본을 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또 일본이라는 거를 하나의 나쁜 그 추상체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일본에 보면은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거 위안부 군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관동 대진제 때 그런 사건 같은 데에 관해서 자료 같은 거를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공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높은 도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일본을 대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정치인들도 단기적으로 반일, 항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학이라는 거는요,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정치학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요, 너무 큰, 뭐든지 포괄해야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니코마케안 에식스라고 하는, 거기에 정치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치학이라는 건 아르히텍토니키, 아키텍처럴, 그러니까 건축적인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학문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이런 학문이라고. 그래서 시대의 관심에 따라서 정치의 주제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고대 때를 보면은 철학입니다. 형이상학이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도 그렇고 플라톤 같은 사람도 국가론이 사실은 정의에 관해서 따내야 정치적 정의에 관한 저술이에요. 우리는 국가론이라고 번역하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하고 얘기했죠. 거의 형이상학적인 논의죠. 그다음에 중사 때 되면은요, 신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정치 토픽이 돼요. 그럼 거의 신학이에요. 그다음에는 경제학, 정치 경제학 쪽으로 가고, 그렇죠. 정치 경제학, political economy라고 불렀죠. 제임스 밀이나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특별한 제도 쪽으로 가는 어떤 제도를 해야 정치가 좋은 건가. 법 쪽으로 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마인의 슈타슬레레 같은 거. 예. 그런 게 한세 켈센, 옐리네크 이런 사람들은 법률가인데 법률이 정치로 생각했어요. 법을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요, 시대 관심에 따라서 정치학은 자꾸 바뀌어요. 폴리티컬 소시올로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학이 소시올로지예요. 사회학의 아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정치학이 이렇게 좀 엉터리 학문인 줄 알았으면 정치학과 안 가는 건데, 잘못했어요. 정치학과를 가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폴리티컬 소시올로지는 20세기 들어가지고 아니 19세기 때도 그랬네. 그리고 결국 사회 현상을 보는 게 정치다 하고 생각하고 그 사회학에서 정치를 보려고 그랬죠. 사회관계 뭐 그런 거를 만드라굴라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프린스는 내 생각에 마키아벨리의 진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정치의 아이디어. 마키아벨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좀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에서 군주한테 그 메디치 쪽에 잘 보이려고 쓴 거니까 자기 정치 철학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 정치에 관한 식견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정치론이 아닌데 만드라골라는 완전히 이상적인 정치예요.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만드라골라의 상황을 보면 주역들이 비극을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부잣집 청년은 어떤 여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젊고 신앙심이 굉장히 강해요. 절대로 나쁜 일을 부정을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 남편은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 그리고 또 저게 있어요. 신부는 또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보면은, 각자가 돼가지고 거의 이 사회, 커뮤니티 하나가 부서질 수 있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만질 수도 있는 형편인데, 이때 보면은 이거를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끝나요. 셰익스피어 같은 거 다 죽이는 걸로 하고. 다 죽이는 걸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다 좋아요. 신부는 돈을 받고, 그 남편은 남자를 얻을 수가, 남자 자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자는 또 젊은 애인을 얻을 수가 있고, 젊은이는, 부자 젊은이는 폭력을 했든지 그러던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여자하고 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걸 보고 관중들이 웃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관중들이 웃는 거를 보고 웃는 마키아벨리를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야, 이런 걸 보면은 저렇게 재밌게 웃지 않나, 행복이라는 걸 줄 수 있지 않나, 정치가 이래야 하지 않나, 그러고 생각했어요. 이게, 서로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욕망이 부딪혀가지고 비극적인 상황을, 아니면 커뮤니티가 부서지는, 신부는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아마 칼을 들고 그 집을 뛰어들어갔든지, 여자를 납치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나는, 마키아벨리의 진짜 정치 철학은 만드라골라가 아닌가, 희곡을 쓸 때게. 일종의 욕망의 조율 같은? 그렇죠. 예술적인 조율. 그런데 인간 사회를 보면은 서로 강절히 바라는 바가 서로 어긋나요. 서로 어긋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살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정치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 무슨 광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약간 사기꾼 같은.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오래 계속될 수는 없겠죠. 새로운 상황이 나죠. 그건 또 딴 문제죠. 그때는 그건 만드라골라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영구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얘기대로 hic et nunc, 현재 여기서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정치가. 넘기는 게 그게 정치. 그렇죠. 뒤로 넘겨주는 게.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고. 그때 타협해서 해결하고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오늘 송년 회담을 마무리. 김대중 노무현 얘기가 남았는데,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해본 게 두 번입니다. 하나는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두 사람을 지원을 했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개인 소득이 2만 불, 3만 불 간 사회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더구나 북한 문제 있고 한 걸, 그게 다 준비가 된 대통령이 있을 리가 없죠. 모두 다 준비가 덜 돼서 당황하고, 그리고 처음 해본 거잖아요. 아무리 준비가 돼 있더라도 정치 상황은 움직여요. 제일 그걸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해롤드 맥밀란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 things to happen,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는데 아. 그거 전혀 그런 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일들이 터져요. 세상에서. 근데 그거 다 준비가 돼 있을 리가 있어요? 안 돼 있죠. 아. 근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한번 대통령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91년 선거에서 실패하고 정계 은퇴하실 때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민주정치 됐어요. 노태우 때 이미 한번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실험을 해서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정치인이 드디어 대통령이 됐고, 거기까지 됐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정권 교체예요.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민주정치라는 건 반쪽이에요. 일본. 이런 제대로 된 민주정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본도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파벌들이 번갈아 가면서 바꾸니까 또 뭐 민주당으로 간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제 아까 그 정치학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인물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칼 막스도 인물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칼 막스도 보면 서브스티튜트 나폴레온 3세가 무슨 그 쿠데타를 하는데 쿠데타를 했는데 그건 부르주아지의 꼭두각시일 뿐이지 나폴레온 3세가 없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안 그래요. 그건 막스가 틀렸어요. 정치에서는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 아무리 우리 한국 정치의 현황을 살펴봐도 김대중처럼 그래도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호남은 절대적으로 지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국민들, 진보 세력, 그 다음에 일부 중도 세력을 흡수할 수 있으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거의 80~90%가 김대중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아무 장래가 없다. 또 김대중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기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가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김대중을 밀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됐고 그걸로 뭐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기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의 경우도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리라 하는 확신은 없어요. 김대중, 노태우, 그렇지만 노무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한번 돼야 한다 하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 뭐냐면 노무현은요.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로 대한민국이 창립된 이래로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분리당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자기 처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집권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지형을 보면은 전 국민의 동의로 국가가 성립된 게 아니었어요. 좌파하고 우파가 갈려 있었고 우파도 반으로 갈려 있었어요. 김구 계열하고 한독당 이승만하고. 그러니까 이념적인 지형만을 가지면 4분의 1 가지고 건국을 한 거예요. 이러면 국가의 베이스가 작아요. 늘. 근데 이 작은 사람들이 계속 집권을 하면 안 돼요. 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한번 집권을 해야 이게 대한민국의 기반이 넓어져요. 국민적인 기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요. 자기도 집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 보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시민 계급들이 올라오면은 시민 계급들도 집권을 해요. 그렇다고 옛날 사람들이 전부 퇴출이 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보면 또 노동자들이 다수가 되면 노동자들도 집권의 기회를 줘요. 그 스탠리 볼드윈 같은 사람은 노동당이 다수를 획득하지 못했는데도 정권을 넘겨줬어요. 니네 한번 집권해봐라. 그러고. 그 초기 노동당 집권이 람세이 맥도날드 내각인데 그 사람은 자기네가 다수당이 돼야 정권을 인계받는데 다수당이 아닌데 보수당 쪽이 넘겨줬어요. 니네 한번 집권해봐라. 그러고.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공산당 선언처럼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 무슨
국가라는 거는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집권했으니까 노동자도 조국이 생기는 셈이죠. 자기네가 집권한 다음에도 자기네가 도구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야 해요. 그게 노무현도 집권했고 노무현이 집권하는 동안에 옆에서 보기도 굉장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에서 다 그래도 인정받는다. 기술력도 일본에 못지않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은 정치에 관여한 정치 미션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맞습니다. 그 백성진님이 온라인으로 그 차세대 지도자상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긴 한데, 예. 그 다음 세대 예, 교육 예. 분야에서의 특히 차세대 지도자상 뭐 이런 질문이 있긴 한데, 예. 이거는 그냥 방금 하신 말씀으로 그냥 가능할까요? 예, 아니요.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차세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떨까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그 프로젝트 투사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세계에서 어떤 위상하고 비전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건 반드시 외국을 많이 나간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오스트리아 2차 대전 이후에 초기 총리가 된 사람, 예, 그 사람 얘기 거기다 썼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최고의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적 합의라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게 제일 좋은 외교 정책이 된다. 네. 그래서 세계에 관해 가지고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고 세계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세계를 뛰어다닐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세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실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차세대 저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체사상이든지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예, 이거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어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준다 연구소에서 주최한 우리 나종일 대사님과의 송년 특별 회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